네,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자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향후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재명 대표 이번 주부터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피고인 신분으로도 법정에 나서게 되죠. 관련한 내용들 법률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공정미디어 소위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두 분 오셨으니까요. 저희 이 이야기 나누기 전에 조금 전에 나왔던 속보 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라는 부분인데 두 분께서는 이제 법원에서 좀 어떤 부분들을 좀 쟁점으로 다룰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예, 원래 그 탈북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하고 기순을 했다. 그러니까 월남을 한 거죠. 월남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기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북송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그 기순 의사라는 게 진정성이 있고 없고를 판단한 근거가 도대체 뭐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이제 그 북한에서 약간 반체제 활동을 하신 분들이 넘어왔는데 그걸 북한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다시 북송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 북송이 되고 나서 바로 이제 극형에 처해질 거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반기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6명을 살해했다라는 게 도대체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지 증거로 확보된 건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귀순을 해오신 북한 주민은 우리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법정에서 세우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 안 되거나 오히려 뭐 다른 의도적으로 북송을 한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이 소명이 돼서 기소에 이른 것 같습니다. 혐의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 등의 이제 혐의거든요. 좀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강제 북송 사건인데요. 지금 정의용 실장 비롯해서 뭐 서훈 국정원장이라든지 같이 지금 공소 제기된 것으로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혐의는 그런 것입니다. 정부가 합동 조사를 했습니다. 그 탈북한 어민들에 대해서 과연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 합동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자체를 조기에 종료를 시키고 그 조사권 자체를 침해를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조사 자체를 빨리 종료를 시키고 보고서의 내용도 일정 부분 삭제를 하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까지도 지금 서훈 원장에게는 적용을 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 어떤 그 월남을 하겠다는 그 탈북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진정성을 좀 부인하면서 조기 종료시켰던 부분을 직권남용 혐의로 좀 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기소에서 좀 눈여겨볼 부분은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정의용 전 실장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이제 상부층에 있었던 사람으로 본 것 같고요. 더 이상 수사가 나아가지 않고 기소를 했다는 부분은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작년 12월에 박지원 전 원장과 서욱 그 장관을 기소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더라도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점, 이 수사 상황도 저희가 쭉 들어오는 대로 짚어드리고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치적인 의미는 저희가 조금 전에 양당 정치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니까요. 우선 찬성이 139, 반대 138입니다. 얼핏 보기에 뭐 찬성이 더 많은데 왜 이게 부결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법률적인 거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체포 동의안은요. 제적 과반수 의원들이 출석을 해서 출석 의원이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제 297명이 출석을 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럼 297명 중에 과반이라고 할 수 있는 149표가 과반이 되어야 가결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가결표가 139표에 불과했으므로 결국 과반을 넘지 못해서 부결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좀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자신했던 압도적인 부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이슈로 떠올랐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부결이 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여당의 어떤 의원들의 공감대가 아직까지는 형성돼 있다는 걸 볼 수는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네. 무효가 11, 기권 9표도 나왔고요. 반대 138, 찬성 139였습니다. 어제 이 내용들 뭐 법조인으로서도 그렇고 부결 내용들 보시면서 좀 많은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자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 탄압이다. 그런 게 일관적으로 주장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참 이제는 그 민주당에 나오시는 패널들도 극한 직업이 돼 버리는데 아니 그 민주당 의원들이 31명에서 39명까지 38명. 예. 그 이게 전혀 이제 뭐 정치 탄압이 아니라는 거를 인정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이탈표가 벌써 90표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이제 그 전혀 정치 탄압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누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민주당 의원들도 정치 탄압이 아니라는 걸 누가 이제 정치 탄압이라고 그거를 변호를 해줄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다 어폐가 있는 이야기가 돼버린 거죠.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도 물론 이제 그런 의미가 있지만 예. 이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어떤 그동안에 해왔던 주장하고도 모순이었습니다. 그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영장실질심사를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그다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법원에 이제 심사를 받아가지고 법관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억울한 사정을 얼마든지 소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체포동의안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항상 이야기해왔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것을 포기하고 권성동 의원처럼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자기가 무죄를 소명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구속영장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활용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진행하지도 않고 사실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이제 그 의원들 간의 그 1대1 접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네. 정치적으로 이거를 타협해 나갔다는 면에서도 굉장히 보기 안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체포 동의안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사전에 많은 예측이 있었습니다만은 없었습니다. 네. 이것을 전략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한동훈 장관이 어제는 좀 말을 많이 아끼는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예. 그동안 이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 때는 뭐 봉투 바스락거리는 소리 예. 같은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게 아니냐라는 공격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관이 이번에는 그 혐의 사실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증거 요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만 좀 한 것 같고 또 새로운 증거라든지 뭐 자극적인 이야기들은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자면 과연 검찰이 그럼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과연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 스모킹건을 갖고 있는데도 내놓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부분은 기소가 돼서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정에 가서 가려질 부분이겠지만 어제 한동훈 장관의 어떤 그 요구서를 설명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의원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어제 이제 원영석 변호사님 말씀은 어제 그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 수사가 정치적인 표적 수사라는 부분을 이제는 더 이상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우리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탈표가 만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원들이 이탈표의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검찰의 수사가 그렇다고 해서 합당하다라는 표를 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가결표로 몰려가서 가결이 됐었어야 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어제 의원들이 이탈표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법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본인들의 앞으로의 공천이라든지 총선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진 예.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지 이 수사의 뭐 적법성이라든지 구속영장 청구가 적법하다 합당하기 때문에 이탈표가 나왔다까지는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희 좀 법적인 거 위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결이 됨으로써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이제 뭐 이 사안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됩니다. 예. 더 이상은 이제 뭐 추가적으로 보완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는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건 지금 의미가 없고요. 왜냐 또 그 다음 이제 범죄 사실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또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제 법정에 출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뭐 쌍방울이라든지 정자동, 백현동 그리고 428억에 대한
그 뇌물 약속이라든지 이런 예, 사건들에 예.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428억 약정설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해서 재청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거는 재청구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428억만 보강해가지고 다시 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아. 대장동이라는 사건 자체가 예. 물론 이제 428억이라는 그 부분도 중요한데 네. 나머지 사건 또 그 규모가 훨씬 큰 거대한 사건들이거든요. 네, 그거는 네. 일단 트는 게 맞고요. 그리고 428억은 관련 사건이지만 또 엄밀히 말하면 별건이기 때문에 그 별건은 그 후속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에 포함돼서 그 사건을 따로 떼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좀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이번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사실 기각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과 같이 이제 뭐 대장동 위례 그다음에 성남 FC 건과 동일한 건으로 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어렵겠지만요. 뭐 새로운 혐의, 뭐 428억에 대한 뇌물 약속 혐의라든지 아니면 쌍방울 건이라든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수사하고 있는 백현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새롭게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가까스로 부결된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영장 청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영장 실질 심사를 새로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영장 청구를 새로 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수사의 정당성을 또 나름 주장하는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러한 중대한 혐의로 사실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정도의 시끌벅적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구속영장조차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부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으로 구속영장 청구는 계속될 것이고 이제 국회에 또다시 공이 넘어오게 될 텐데 그때도 과연 과결이냐 부결이냐를 놓고 국회가 또 혼란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것 확실합니다. 예, 이 사안이 뭐 국회 그리고 법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제 보도에 따르면 다음 주쯤에 검찰이 기소할 방침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428억 원 같은 경우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는 뭐 어떤 전원에 의한 내용이라고 하면 428억 원은 정말 받기로 했다, 약정했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또 내용이 또 달라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428억의 뇌물을 약속했다는 혐의를 넣게 되면 대장동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게 좀 더 매끄러워집니다. 일단 배임 행위는 재산죄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되는데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어떤 고도의 재량 행위로서 적극 행정을 넘어서서 정말 배임의 고의로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몰아주기 위해서는 논리필연적으로 본인이 사익을 추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검찰에서는 그 배임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428억 뇌물 약속한 부분이 없었던 것, 그 부분 자체가 검찰의 수사가 그만큼 미진한 게 아니냐라는 그 의혹을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향에서도 428억 뇌물 사건을 넣을 수 있을 것이냐 또는 불구속 기소를 할 때 공소장에 428억 뇌물 약속 부분이 들어갈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될 텐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만배 씨의 입이 핵심 증거가 될 겁니다. 나머지 뭐 남욱 변호사나 뭐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김만배 씨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전문 증거이고 전문 증거는 재판에서 아무런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김만배 씨가 만약에 계속해서 진술을 바꾸지 않고 428억에 대한 뇌물을 약속한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과연 이재명 대표 측이 뇌물을 받는 것을 약속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혐의를 무리하게 만약에 공소를 제기했을 때는 그건 법정에 가서 무죄로 인정돼서 이 검찰의 수사의 부당성만 더 보여주는 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검찰로서는 굉장히 지금 고민의 지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만배 씨요. 구속 기간이 이제 연장이 됩니다. 입증을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만배 씨 입이 열려야 하는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협조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떻게 좀 입을 열겠습니까? 그때 김만배 씨가 이제 뭐 비협조적이라는 그 많은 언론의 보도가 있지만 근데 김만배 씨가 자기가 뭐 이재명 대표하고 그 운명 공동체로 같이 뭐 죽겠다 이런 생각으로 뭐 비협조적이 그런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노리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8억을 잡아가는 순간 이제 428억 약속에 대한 뇌물죄가 추가가 되는 건데 쉽게. 그렇죠. 그러면 본인의 죄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네.
뇌물죄는 형량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은 1억이 이제 자기한테는 불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네. 또 거꾸로 자백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백이라는 정황은 또 그 형을 또 양형 사유로서 중요하게 감형시킬 수 있는 사유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형이 선고되는 가능성과 네. 그리고 감형이 되는 가능성이 상존하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어떤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자백을 했을 때 그 상황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익을 추구하시는 분이잖아요. 자기가 또 재산 또 어딘가에 범죄도 은닉하시고 그 수익도 은닉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또 구속 기소되시고 예. 그런 것처럼 이익을 추구하시는 분이 지금 뭐 의리관계로 뭘 하고 안 하고 하실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각종 증거들이 조여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시간의 문제지 그 협조라는 어느 타이밍에 태도를 돌변하는 거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만약에 지금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것이 법정으로 넘어간다면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428억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아니요,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아, 이미 뭐 그 김만배 씨가 아무런 그 추가적인 증거 자료가 없이 본인한테 자백이 왜 자백 안 하냐고 묻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그 자백이라는 걸 범인들이 인정을 할 때는 다른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할 그렇죠. 거거든요. 대부분은 다른 증거 자료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는 거지. 그거를 뭐 정말 자기가 뭐 공익적인 사유로 뭐 굉장히 뭐 세상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백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나 다 뭐 다른 이제 증거 자료가 조여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에서 자백을 시도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김만배도 아마 그 다른 증거 자료는 충분히 조여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자백을 안 하면 없어지는 거냐? 뭐 그렇게 허술하게 검찰이 수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전문 증거라고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특신 사항에서는 예외적으로 또 증거 능력이 있는 게 그게 형사소송법상의 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네. 그 김만배 씨가 묵비권 행사하는 정도로는 빠져나갈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김만배 씨의 입에 대해서 장 변호사께도 간단하게 반론 좀 듣겠습니다. 사실 김만배 씨가 지금 협조적이다 비협조적이다 이 부분도 검찰의 입장에서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가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검찰에게 지금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비협조적인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진술을 바꿔서 검찰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말을 해주고 즉 협조적이라고 하면 그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판사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미 김만배 씨나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 또는 법적인 어떤 향배라든지 자신들이 나중에 구형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 예민하게 그 진술들이 달라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일당들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특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CR도 안 막혔다라고 해놨지만 그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때는 대통령이 될 줄 알고 그랬다 이런 식의 말들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대통령이 누군가가 되느냐에 따라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는 본인의 사법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진술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것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요. 재판장으로서는 그리고 법정에서는 대장동 일당들의 그 진술이 과연 객관적인 자료나 아니면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볼 것이지 과연 검찰이 의도하는 대로 진술을 했다고 해서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들 뭐 미래 대장동 보강 청구 가능성도 있고요. 그 외에도 백현동, 정자동 관련한 개발 비리 의혹도 있고 쌍방울 관련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시 되는 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쌍방울 사건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요. 쌍방울 사건이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자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진술을 거부하시던 분들도 진술을 하고 계시고 진술을 또 번복하고 계시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아마 꽤 많이 쌓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성태 회장에 대한 공소장에도 그 이재명 당시 이제 도지사를 대신해 가지고 대금을 북한에 지급한 거라는 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제3자 뇌물도 아니고 단순 뇌물죄입니다. 단순 뇌물죄가 명시가 돼 있는 사안에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보강 수사를 해서 오히려 그 구속영장을 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제가 볼 때는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대북 송금이라는 게
그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도 이슈가 좀 커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정자동이든 그런 이제 지역 토착 비리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하지만 북한에 돈 줬다. 왜? 무슨 이유로 줬어? 그러면 그냥 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유라고 적절하게 둘러댈 이유라는 게 생각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에는 이 대북 송금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권이 어떤 식으로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작동되었는지까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제 여전한 관련 사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쌍방울이 아마 가장 1순위로 그 구속영장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북 송금 수사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나 쌍방울 그룹의 임직원들이 지금 계속 많은 진술들을 쏟아내고 있고 예. 각종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김성태 전 회장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휴대폰 6개도 지금 비밀번호를 풀어서 포렌식 작업도 진행되고 네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쌍방울 관련된 어떤 사건들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북 송금이라든지 변호사비 대납 의혹들도 있지만 그 그룹 자체 비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백억을 횡령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주가 조작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또 여기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를 검찰이 불러다가 대질 조사를 하고 네. 있는데요. 서로 계속해서 극한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전화 통화도 연결해 준 적이 없고 대북 송금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쌍방울이 대북에 송금한 것은 본인들의 대북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자금이었을 뿐 경기도나 특히 이재명 대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들이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고 관련자들의 어떤 서로 극한으로 치닫는 그런 주장만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예단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쌍방울 이 부분 좀 짚어봤는데 이번 주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그 혐의도 이제 진행이 공판기일이 3일부터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뭐 출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예, 그 출석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불출석할 수 있는데 그 불출석 제도는 그 이런 바쁜 정치인 너희들 바쁘니까 뭐 불출석해도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 그 생명이 위독한 환자들 보통 아. 그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병원에 계셔야 될 분이 법원으로 나오라고 하면 그게 병세가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적용을 하는 거고 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 불출석을 법원이 허가해 줄 리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출석을 하셔야 되고 계속 출석을 하다 보면 그 관련해서 이제 사실 검찰 소환 한번 가더라도 이렇게 많은 이슈가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받는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이슈들이 계속 헤드라인을 덮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뭐 다음 달에 그 재판 계속 받으시면서 헤드라인 덮을 텐데 그러면 아마 다음에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때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더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제 다른 재판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지금 이야기한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뿐만 아니라 네. 재판을 여러 번 이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금 남아있는 또 여러 가지 수사들을 검찰에서 좀 어떻게 고려합니까? 이건 고려 대상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검찰에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직선거법상으로 지금 재판이 시작돼서 3월에만 벌써 3번을 공판기일에 네, 그렇죠.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장동이나 그 성남 FC 건 이번에 그 구속영장 청구가 지금 이제 기각돼버린 그 사건에 관해서도 불구속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고요. 계속해서 재판 과정은 재판대로 시작되는 것이고 쌍방울 사건이라든지 뭐 백현동이나 정자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소환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쌍방울도 그렇고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 야당 대표인 그 피의자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상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은 앞서 대장동 사건이나 성남 FC 건이 그랬던 것처럼 공개적으로 또 소환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게 되고요. 재판을 가는 것과는 별개로 또 검찰에서는 별도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부담이
정말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원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2차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저는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이탈표의 정치적인 메시지는 지금 검찰의 수사가 합당하다, 정당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수사가 계속되고 그 야당 대표로서 재판을 계속 가야 하는 이런 사법 리스크가 결국에는 정치 리스크, 총선 리스크로 이어질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야지 이것이 검찰 수사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남은 수사들의 일정이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검찰에서 이번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그 결과를 깊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결국 이게 가결되진 않았어요. 네. 가결되진 않았지만 가결표가 부결표보다 더 많이 나왔거든요. 네. 기권과 무효표까지 감안하면 훨씬 더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국회의 승인이 난 거나 다름없고 이거에 대해서 더 속도감 있게 어찌 보면 이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사에 좀 힘이 실린다는 예, 말씀이십니까? 힘이 실리고 속도감 있고 좀 과감하게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이 사건은 정치적인 수사일 수밖에 없어요. 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거니까 그게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제3의 의미든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데 저번에 아마 이태원 참사 때도 이태원 참사라는 이제 국민적인 비극이 발생하니까 한 달 정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소환이 뒤로 미뤄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정치적인 이벤트에 의해 가지고 이게 그 수사의 일정들이 굉장히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를 줄이고 그 네. 수사를 충실하게 진행을 하고 충실하게 기소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이제 이런 체포동의안 표결 상태를 충분히 숙지하고 반영해 가지고 좀 빨리 신속하게 그 수사를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영섭 국민의힘 공정미디어 소위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